최근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 방문한 외국민들은 난생 처음 본 한국의 눈을 보고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한국에 내린 많은 눈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 외국인 네티즌들 3위에서 가장 화제가 되며 주목받고 있는 내용은 다름이 아닌 눈이 내린 후 한국인들이 보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한국인들의 행동을 보고 외국민 네티즌들이 충격받은 것인지 지금 바로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내용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의 날씨라고는 믿기 힘든 한국의 날씨를 처음 접하고 나는 한겨울에 한국 여행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었다. 비행기만에서 만난 나와 같은 이탈리아 사람들 역시 이러한 추위는 처음 경험했고, 시베리아까지 여행해본 나 역시 한국의 추위는 그 이상으로 느껴졌다. 과장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바지까지 뚫고 찬바람이 온몸을 휘감는 추위였고, 눈이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펑펑 쏟아져서 말 그대로 대설주의보까지 내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추위는 놀랍게도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자 숙소에서 제공되는 따뜻한 난방 시스템에 어느 정도 몸이 릴렉스 되었고, 수도인 서울 한가운데 위치한 한국 전통 형식의 난방을 채택하고 있는 한옥 숙소에서는 무려 바닥 전체가 따뜻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뜨거워질 정도로 강한 난방 시스템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부러울 정도로 한국의 난방 시스템은 과거부터 발전되어 왔었고, 온돌이라는 문화는 마시마 국가들 중 최고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았는데, 일본을 여행했을 때에도 이 정도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일본의 겨울은 한국보다 기온은 더 높을지 몰라도 한국처럼 숙소에서 따뜻하게 휴식을 할 수 없어서 온몸이 으실으실 추웠었고, 심지어 숙소 비용도 더 비쌌음에도 실망스러웠던 경험을 남겨줘서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 더욱 부각되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정말 놀란 것은 다름이 아닌 이토록 많은 눈이 내리는 날에 한국인들이 보여준 일상 때문인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정말 많은 교회가 이곳에 있으나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하나의 겨울방학으로 이어주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새해에만 잠깐의 휴일 기간을 갖고 대부분 눈이 오나 한파가 찾아오나 부지런히 자신들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한국민들의 일상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한국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시스템들은 놀라웠는데, 리무진 공항버스들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길에만 나는 제설작업 차량을 3대 이상 찾아볼 수 있었고, 도로에는 열선이 들어오는 곳도 있었으며, 덕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도 한국은 도로들 주행하는 자동차들이 큰 문제 없이 주행이 가능했으며, 무엇보다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만전을 위해 눈이 1cm도 산미지 않도록 모조리 밤새 제설 작업을 펼쳐 녹여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말겠으나 눈이 오고 나면 쌓인 눈들이 녹아내리는 타이밍에 얼어붙는 경우가 발생해 하루 이틀이 지난다고 해서 금방 녹는 경우가 없고, 한국 역시 폭설이 내린 다음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는 여전히 눈이 많이 쌓여 있었고, 아니나 닫을까 꽁꽁 얼어 있었으나 횡단보도나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에는 하루도 맘걸려 밤새도록 눈을 녹여내리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라 불리는 G7 소속 이탈리아에서 한국을 참아온 내게 문화적인 충격을 안겨주기 충분했고, 나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48년 만에 눈이 내려 모든 도로가 마비되고 제설 작업의 기초도 몰랐던 로마 시청은 작고 큰 자동차 접촉 사고를 시작으로 고령층의 사람들이 넘어져 구급차마저도 어른 길을 달려가지 못해 말 그대로 혼돈의 시간이었던 날,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눈이 태양에 의해 자동적으로 녹아질 때까지 라는 유효기간을 두고 로마 시민들 전체에게 휴가를 선사했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한국에서 미토록 수준 높은 삶을 사는 한국인들 입장에서 이런 G7 국가의 대처 능력을 보면 정말 웃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민망했으나, 어찌됐던 좋은 기술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탈리아가 한국에 뒤처져 있는 상황은 많이지만 최근 들어 더욱 난폭해지고 있는 자면으로 인해 또 한 번 폭설이 이탈리아에 내리는 경우에 정말 한국인들처럼만 대처해주면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선진화되어 있는 일상생활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다.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의외로 한국인들의 일상을 보며 자신들과 다른 일상, 어쩌면 그 어떤 선진국가들 못지않게 더 나은 일상을 살고 있는 모습에
문화적인 충격과 더불어 부러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에 발전되어 있는 도로 민프라와 한국인들의 밀감을 보고 아시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최고 갑부 1위가 한국에 긴급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해 전 세계 외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아시아 최고 갑부의 이번 결정에 한국인들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아다니 그룹의 회장인 고탐 아다니는 전형적인 1세대 자수성가 기업인입니다. 인도의 현재 가장 큰 재벌의 경영자들 대부분은 부친인이 선대가 이루어 놓은 회사를 확장 발전만 시켜왔지 고탐 아다니처럼 자수성가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고탐 아다니는 1962년생으로 1988년 아다니 엑스포어트라는 회사를 처음 차렸고 이후 그룹의 규모로 발전시켜온 1세대 기업인입니다. 고탐 아다니는 인도 구자라트 아메다바드에서 태어나서 섬유가공 판매업을 하는 아버지를 보며 사업가의 기질을 키웠습니다. 공부보다 직접 시장에 가서 뛰어보고 싶었던 고탐은 구자라트 대학교 2년 차에 학교를 중퇴하고 뭄바이로 날아가 다이아몬드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이아몬드 가공 및 판매 등에 대해 3년간 익히고 다이아몬드 중개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해외 부름으로 다시 아메다바드로 돌아와 PVC 무역업을 도왔습니다. 이후 1988년 드디어 본인의 아다니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무역업에 뛰어들었고 사업을 빠른 속도로 성장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가 경제 성장을 위해 꿈틀대는 초기 1998년 고탐 아다니에게 매우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구자라트는 해안가를 끼고 있는 지역으로 무역업이 매우 활발했는데요. 당시에는 선진화된 항구가 없었고 이에 인도 정부는 문드라 포트를 민간회사에게 운영권을 넘겼고 이때 고탐 아다니가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그룹 성장의 모태가 됩니다. 문드라 포트는 현재 1억 4천만 톤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인도 최대의 민간 항구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아다니 그룹의 성장은 아다니 파워, 아다니 재생에너지, 아다니 석탄, 아다니 광산, 아다니 트랜스미션 등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사업이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주변의 뭄바이 공항과 아메다바드 공항 등도 모두 아다니 그룹 소유이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광산을 대규모로 인수하며 덩치를 키웠습니다. 인도의 절대 권력 1인자 모디 총리와도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40년도 안 된 아다니 그룹이 인도 최대 재벌이 된 것에는 모디 총리의 지원이 막대했다는 것입니다. 모디가 2004년 선거 시즌 당시 캠페인을 위해 아다니 전용 제트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다녔던 점만 봐도 모디 총리와 아다니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순방길에 언제나 고탐 아다니가 모디 총리의 가장 옆에 있었고 그때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쉽게 따냈었다는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도 최고 권력자를 등에 업은 고탐 아다니의 아다니 그룹은 현재 에너지, 항만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대기업으로 7개 상장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직원 수 2만 3천 명, 시가총액 2,300억 달러, 약 290조 원 이상을 자랑합니다. 학도 중퇴자에서 무역업자로 이후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아다니 회장은 언제나 위험천만한 모험을 조치며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례로 지난 1998년 1월 아다니 회장은 아마다바드에서 동료와 함께 차에서 무장귀환에 납치된 바 있습니다. 몸값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아다니 회장과 함께 납치된 동료는 법원의 반복적인 소환에도 증언대에 오르지 않았으며 결국 2018년 용의자 2명은 석방됩니다. 종종 자신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는 인물로 묘사하는 아다니 회장은 단 한 번, 인생에서 3번 정도 매우 불행한 일이 일어난 적 있다 라고 기자에게 말했을 뿐 이러한 사건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인생을 산 고탐 아다니는 결국 현재 인도 최고의 인프라 거물로 등극했습니다.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시멘트 기업, 서부 해안 도시 문드라에 있는 인도 1위 항구를 포함한 항구 13곳, 공항 7곳이 모두 아다니 그룹 소유입니다. 게다가 델리와 인도의 상업 중심지 뭄바이 사이를 잇는 인도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또한 건설 중입니다. 석탄 발전소 6곳도 운영하는 아다니 회장은 인도 최고의 민간 에너지 공급업자입니다. 이와 동시에 녹색 수소 분야에 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으며 8,000km에 달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탄광을 사들이기도 한 아다니 회장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1위가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한편 정책 분석가 제임스 크랩트리는 저서 억만장자라지, 인도의 신도금 시대의 여정,
더 비려네어 라지, 전이 스루 인디어즈 뉴 길디드 에이지에서 아다니 회장의 사업 확장 속도는 이전 시대 산업 거인들의 성장 속도 및 규모에 필적한다고 썼습니다. 크랩트리는 인도에 낙후된 인프라에 의존할 수 없었던 아다니 회장은 자신이 직접 철도와 전력망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인도산 석탄을 쉽게 구할 수 없자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탄광을 사들였으며 자신이 건설한 항구를 통해 이를 다시 인도로 들여온다라고 적었습니다. 아다니 회장의 사업 팽창 속도는 인도의 산업 팽창 속도를 반영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고탐 아다니는 얼마 전 제프 베이조스를 제치고 세계 2위 부호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다니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유일했죠. 블룸버그가 집계한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이날 현재 아다니의 재산은 1469억 달러, 약 204조 원로 베이조스보다 1900만 달러, 264억 원 더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2639억 달러, 367조 원인 머스크에 이어 아다니가 세계 두 번째 부자가 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서방의 기술기업 창업자들이 주름 잡고 있는 세계 부호 순위에서 아시아인이 2위에 오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 도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역대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아시아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아다니의 최근 대형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다니 그룹이 최근 공매도 표적이 되면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기업 가치 60조 원이 공중분해 되어버렸는데요. 미국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는 지난 24일 아다니 그룹 핵심 상장사들을 공매도 타깃으로 지정하지 순식간에 아다니 그룹 7개 상장사 주가가 20% 폭락했습니다. 미국 공매도 업체는 특히 7개 상장사의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된 만큼 기업 기초여건 펀더멘털과 경쟁사 주가를 고려하면 85%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포지션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다니 그룹이 주가 조작과 분식 회계에 관여해왔고 모리셔스 등 역의 조세회피처 소재 사업체를 부적절하게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나온 이후 아다니 그룹 상장사 7곳의 시가총액은 약 480억 달러, 약 59조 원 증발했고 또 이 영향으로 아시아 최대 부자 고탐 아다니 회장의 재산도 55억 달러, 약 6조 8천억 원 줄어 3위에 이름을 올렸던 포브스 실시간 부호 순위에서 7위로 밀렸습니다. 최근 급하게 3조 원이 넘는 자본 조달을 추진했던 것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공매도 업체에 제대로 찍혀버렸고 이들이 폭로한 아다니 그룹의 재정 건전성 문제의 심각성, 심지어 아다니의 사기 행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는 희대의 사기꾼 아다니의 아다니 그룹은 실제는 회계 조작의 비투성이 회사들로 언제라도 무너질 모래 바탕 위에 서 있다 라면서 현 시가의 85%가 헛바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힌덴버그의 앤더슨은 아다니가 막대한 빚을 숨기면서 역의 조세회피처에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탈세를 자행한 기업 역사상 최대의 사기꾼이라고 노골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룹 전체가 완전히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구세주로 나섰습니다. 미국 유명 공매도 업체에 찍힌 뒤 그 누구도 아다니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포스코가 아다니와 초대규모 합작 사업을 체결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 신용등급을 보유한 한국의 포스코가 아다니 그룹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을 믿고 다시 아다니 그룹과 사업 계약을 하려는 글로벌 수많은 기업이 나타났고 아다니는 한국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인프라 시스템을 보유한 한국이 인도의 아다니 그룹에 완전히 신개념의 최신형 인프라 시스템 노하우까지 전수해주려 하자 아다니는 한국이 자신을 살렸다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다니가 한국의 감사의 표시를 표하는 의미로 아다니는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인 모디 총리를 찾아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규모 원전 사업에서 무조건 한국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했고 모디 총리가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인도 현지에서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놀랍게도 모디 총리의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인도가 원전 7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한국이 원전 건설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디 총리 측은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독자적인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다 라며 그 안정성과 경제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극찬하며
심지어 달 탐사 프로젝트도 인도와 한국이 손을 잡자고 제안했는데요. 모디 총리는 인도는 달 탐사를 위해 찬드라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라며 같이 협력을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인도는 원자력 발전량을 지금의 10배로 늘리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7년 동안 무려 172조 원을 원전을 짓는 데 쓰겠다는 것인데요. 이번 한국과 아다니의 밀월 관계 형성으로 인해 한국이 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싹쓸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도 원전은 공개 입찰이 아니라 지명 입찰이나 수일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즉 모디 총리가 사실상 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모디 총리의 베스트 프렌드인 아다니가 한국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뒤통수에 삼성이 반격 행보를 보이자 바이든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삼성과 SK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려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심각한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디램 50%와 낸드 3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금액 1,280억 달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소재 및 부품이 2,000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당장 한국 기업의 반도체 설비 업그레이드를 막아버리면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등 미국 메모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 미국 주도의 칩 사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기업 하나가 초대형 뒤통수에 가담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 YMTC를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 새 3세대에 128단 낸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조달해왔지만 YMTC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한국 매출 의존도는 더 낮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메모리뿐 아니라 패널에서도 엿보인 바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올리드 패널을 주로 사용하다가 최근 중국 BOE를 협력업체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나서서 중국 제품을 채택하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행보에 미국 의회가 일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YMTC는 중국 정부 지원금이 최소 280억 위안 6조 원이 투입된 기업으로 현재 3%인 점유율을 빠른 시일 내에 10%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YMTC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 산업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YMTC는 연내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이 한 단계 더 높은 236단 생산 계획을 밝히며 급하게 불을 꼈지만 애플의 행보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스카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왔습니다.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도 중국 내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드 사태 때 한국이 중국의 불매를 당해도 뒷짐을 지고 있었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할 때도 관망해왔습니다. 사드 사태가 있었던 2016년에는 팀쿡 최고경영자가 중국 관리들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5년간 32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엄청난 내용이었죠. 대신 애플은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앱 장터인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고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비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즉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생태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만 해도 20%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사드 사태 후 1% 밑으로 급락했으며 그 반사 혜택은 애플이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중국 내 $600 이상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애플은 전 분기보다 12%나 오른 70%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화웨이가 주춤하는 사이 점유율 22%를 달성하며 1위로 올라선 바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쓰던 패널을 사용하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약 9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 공장도 대부분 중국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칩사 동맹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 25%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월 11일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에는 놀라운 내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게 의존하고 부품 등 공급망이 자리를 잡으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텔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텔은 올해 초 차세대나 EUV 장비 5대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기도 했습니다. 이는 2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구현의 핵심이 되는 장비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어 가격도 2배가량 높은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인텔은 나 EUV를 도입해 2024년 2나노 수준을 선보이고 2025년이면 1.8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ASML 생산 예정인 EUV 55대 가운데 18대를 확보하며 인텔보다 네덜란드 아스멜 매출에 더 큰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차세대 장비를 먼저 확보했다는 것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인텔보다 늦은 6월에서야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인프라를 빼먹고 자체 산업을 키우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삼성 등의 반도체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보였던 징조입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2나노 개발을 위해 합작 투자를 검토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 캐논 등 일본 장비 업체들과 인텔, IBM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하기우다 경산상은 5월 미국으로 건너가 반도체 공급망 협의를 추진하며 삼성을 뛰어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BM 측의 2나노 제품 공동개발 의사까지 타진했던 상황입니다. IBM이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다면 일본은 장비와 소재 쪽이 강하다고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은 인텔을 중간에 끼워 넣어 생산을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러몬드 상무장관과 접촉했던 상황입니다. 2019년 일본이 삼성 EUV 공정을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미국이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몬드 상무장관이 한국에 투자하려는 대만 반도체 기업을 꼬드겨 텍사스주에 $50억 규모의 신공장을 유치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자국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고 삼성이나 SK에게는 중국 투자 중단을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8년 $556억 흑자는 올 2분기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또한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는 현재 테슬라가 빠르게 치고 들어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 $55억 투자해 전기차 공장 설립 의사를 밝혔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뒤통수를 맞은 상태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 9%로 부상하며 1위 테슬라, 70%를 추격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8개, 차종 중 22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사실상 해외차는 배제하고 자국차만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막지 않는 행동은 삼성 등을 유치하며 중국 투자 금지를 외쳤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된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중국 투자를 금지하자 삼성은 약 일주일 후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지 보도를 통해 한국 내에 알려진 상황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고 최근 미국의 행태에 불만을 가진 삼성전자가 반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멕시코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때 이재용 부회장이 멕시코를 찾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해외 출장지로 거론됐지만 멕시코를 먼저 방문한 상태입니다. 멕시코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정유 공장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가 다양한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만큼 핵심 국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인수한 하만 공장도 멕시코에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으며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 반도체 또한 충분히 이들 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현명하게 움직이길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로 들어선과 동시에 중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이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무역 규모 역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중국 경제는 출구 전략을 찾기 전에 무너져 내릴 것이란 위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외교당국은 주변국인 한국을 향해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하자는 제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겠다며 한국을 얕잡아보던 중국이 이제 와서 한국에 대한 자존심을 굽히고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이유와 중국 경제의 미래가 왜 영구적인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기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풍부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지난 16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번 6월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번 연말까지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난 수개월 동안 무역 적자를 기록했던 원인과 최근 들어 무역 흑자를 기록한 원인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마저도 경제협력국 대상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 아니고서야 중국과의 무역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정책이며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우리나라 역시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면서 한국의 무역 흑자국 1위인 미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던 중국이 현재는 최대 적자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한국이 국제사회와 손잡고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더 커질 것이란 엄포를 놓았지만 이런 경고는 오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년 급성장한 중국의 성장 동력은 세계 경제규모 1위인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 흑자를 벌어들였기에 가능했는데 최근 미중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면서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던 미국의 최대 수입국 타이틀을 다른 국가들에게 내주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막대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중국은 자신의 최대 무역 고객이던 미국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으며 이국과의 무역 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은 미국인 만큼 중국이 배제되면서 얻게 되는 반사이익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상무국의 무역 통계 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은 한화 21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5%나 감소하였으며 중국은 대미 무역 수출 규모 3위를 기록해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순위를 내주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현지 매체들은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줄어든 만큼 기존 2위, 3위였던 멕시코와 캐나다의 순위가 올랐지만 중국의 무역 물량을 가져간 국가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라며 이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던 제품들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존의 중국산 제품보다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수출 실적 또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경제의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된 이후에도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올해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2%가 감소했고 수입 역시 7% 감소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회복세에 들어선과 비교하면 중국의 경기 추락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3억 명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한 막대한 내수시장으로 경제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자랑하던 중국이지만 2023년 상반기 내수시장마저 수출 감소폭보다 규모가 큰 13% 수준의 감소폭이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실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수억 명의 중국 청년들이 시진핑 주석이 경제 엔진을 꺼버렸다며 중국 국가지도층에게 반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 당국은 온라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국 비판적인 메시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검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산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여 중국을 세계 경제 2위 규모로 올려놓은 미국이 드디어 중국을 손절하는 액션을 보이자 유럽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반중적인 정책 기조 속에서도 중국 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독일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내각회의에서 발표한 대중국 전략보고서를 의결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업들은 더욱더 많은 재정적 위험성을 스스로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국 기업들에게 사실상 중국에서 손을 떼라는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중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많은 독일 업체들이 반발하자 독일 외무부 측에선 수년 전부터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중국 시장 확대를 주장한 독일 기업들에게 최후의 경고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80%로 가장 높았던 독일이 가장 큰 에너지 대란을 겪었던 교훈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러시아에게 겪었던 실수를 중국에게 두 번 다시 겪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우크라이나를 탐내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중국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행동에 어떤 대응도 못할 것이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 된통당한 서방 세계는 이제 중국과 연결되어 있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뿌리 뽑으면서 중국이 어떤 독단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경제적 군사적 옵션을 비롯해 모든 수단으로 중국을 저지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국 지도층에선 수년 전부터 이어진 서방 세계의 탈중국 엄포가 실제로 이루어질 리 없다면서 무시로 일관했지만 최근 들어 중국 내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중국 당국의 반기업적인 규제와 자국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6개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가 반복되자 해외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글로벌 기업들도 아무리 중국 시장이 크다고 하지만 시장 규모 2위인 중국보다 1위인 미국의 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탈중국에 나서며 금이대 2차 터부터 3차 하청업체들까지 줄줄이 탈중국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사드 갈등부터 제로 코로나까지 중국에게 순환을 겪어온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누구보다 빠르게 탈중국에 성공하여 동남아시아 등지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중국은 한국이 없더라도 자신은 곧 세계 1위가 된다며 자신만만했지만 최근 중국을 향한 국제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와서 한국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초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3자 포럼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구분할 수 없다. 아무리 금발로 머리를 염색하고 날렵한 코를 만들어도 한국, 중국, 일본은 결코 서방 국가가 될 수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왕이 부장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함께 협력하여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새롭게 구상한다면 서방의 제재와 횡포에 맞서서 무너지지 않는 아시아 연합을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과 일본의 많은 반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사드 당시만 해도 중국에선 한국을 속국 취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일삼았고 아직도 이런 한한령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제 서방 국가들에게 중국 자신들이 포위당하니 아시아 국가들끼리 뭉쳐야 한다면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콧대 높던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협력을 요청한 적이 없었는데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에게 숙이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더 어렵고 회복불능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던 반도체 관련 기술과 생산이 올스톱되었고 스스로 경쟁 대상이라 판단하던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술은 갈수록 발전해 중국과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대로 시간이 지난다면 중국은 자신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한국의 제2 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와 중간재를 수입해 해외에 완제품을 수출해왔다는 것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반도체 수준으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제품을 자체 생산할 수 없으며 핵심 부품을 한국, 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런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자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지만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압력에 중국은 결국 자체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기보단 해외 기술력에 종속될 것입니다. 콧대 높던 중국이 자신보다 낮게 보단 한국에게 첨단과학 기술력이 종속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이며 그렇기에 한국에게 경제적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은 13억 인구 대국이지만 첨단 산업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에